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살이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남편의 병실에 가지 않기로 했다. 정확히 말하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놓지 못했던 사람을 처음으로 일부러 버리기로 했다. 오늘 하루쯤 안 가면 어때? 저 인간도 혼자 누워서 생각 좀 해봐야지. 버스를 타고 가던 발길을 멈추고 나는 정류장에서 내려 반대편 방향으로 걸어 나왔다. 재활병원이 있는 쪽이 아니라 구청이 있는 쪽으로. 손에 쥔 봉투 안에는 내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써내려간 서류가 들어 있었다. 이혼 소장, 가정폭력에 대한 진술서. 이른이 다 된 나이에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 석자를 위해 싸우기로 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시작이 그 사람에 대한 아주 늦은 복수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21살에 그 집에 들어갔다. 서울 변두리 허름한 연립주택 2층. 지금 생각하면 절대 사위 삼고 싶지 않을 얼굴을 한 남자였지만 그때의 나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시골 계집애였다. 우리 아들 성격이 좀 급하긴 해도 속은 여려. 지연 씨가 잘 달래줘. 시어머니가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을 때 나는 그 말의 진짜 뜻을 몰랐다. 결혼식 날 친정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남편한테만 잘하면 평생 먹고는 살지. 성질 좀 모나도 남자란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남자를 나는 첫날 밤에 제대로 보게 됐다. 처가에서 뭐라고 하디? 딸 잘 부탁한대? 웃기고 있네. 술에 취해 들어온 그는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빈 술병을 벽에 던졌다. 툭 소리가 나며 유리 조각이 튀었다. 시집 왔으면 이제 내 집은 여기야. 알았어? 말투가 험해도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남자답다는 뜻인 줄 알았다. 첫 번째 뺨을 맞은 건 결혼한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이었다. 왜 이렇게 김치가 짜? 귀는 장식이야? 어제도 짜다고 했지? 탁 손등으로 내 볼을 후려치는 소리가 났다. 순간 눈앞이 번쩍했다. 손으로 볼을 감싸주면서도 나는 자동으로 말했다. 죄송해요. 내일은 덜 짜게 담가볼게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밥을 먹다 말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연아, 남자들은 다 그래. 너도 맞을 짓을 하니까 그런 거야. 섭섭하면 반찬 맛이라도 맞춰야지.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빗장처럼 걸렸다. 맞을 짓을 하니까 맞는 거다. 그렇게 나는 맞는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믿는 쪽을 택했다. 그래야 덜 무서웠으니까. 첫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나는 조금은 기대했다. 아이가 생기면 남편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애 앞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요. 애가 다 듣잖아요. 내 말에 남편은 비웃었다. 걱정 마. 애 앞에서만은 안 때릴게. 됐지? 그 말이 그때는 약속처럼 들렸다. 하지만 곧 알게 됐다. 그 약속의 반대편에는 더 잔인한 문장이 숨어 있었다는 걸. 대신 애가 없을 땐 마음껏 때리겠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낮 시간, 시댁에 아이를 맡겨둔 저녁 시간. 그는 틈만 나면 나를 다그쳤다. 내 친정은 왜 맨날 돈을 못 보내줘? 내가 시집 올 때 뭐 가져온 게 있긴 해? 애가 코를 감기 걸렸으면 애 엄마 잘못이지. 넌 하는 일이 뭐야? 밥이나 제대로 해, 밥이나. 어느 날 그가 던진 잿더리에 눈두덩이가 찍혀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내 얼굴을 만지며 물었다. 엄마, 여기 깎아했어? 나는 거짓말을 했다. 응, 엄마가 문에 부딪혔어. 엄마가 바보라서 그래.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며 코웃음을 쳤다. 그래,
바보 맞지. 맞는 것도 문에 부딪혀서 맞는 거야. 나는 그 말에 대꾸하지 못했다. 대신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그래, 내가 바보지. 그래서 이런 사람 옆에서 계속 살고 있지. 사실 나는 한 번 도망친 적이 있다. 결혼한 지 7년째 되던 겨울, 둘째 딸이 3살이었을 때였다. 그날도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이유도 없이 소리를 지르다가 밥상을 엎었다. 이 집에서 사람 대접받는 건 나 하나도 없지? 다들 나만 나쁜 놈 만들려고 작정했지? 그러더니 갑자기 내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나는 아이들 앞이라도 참아주길 바랐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애들 앞이라도 그만해. 제발. 내가 소리치자 그의 손이 더 세게 내 머리를 움켜쥐었다. 그래, 애들 앞이라서 더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엄마가 어떤 년인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나는 그날 밤 정말 죽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다. 숨이 막혀 눈앞이 깜깜해졌을 때 딸아이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아빠, 그만해. 엄마 아파. 그 목소리에 그가 손을 놓았다. 나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한동안 숨을 몰아쉬었다. 그날 새벽 나는 애들을 이불 채로 안고 집을 나왔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지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제 정말 끝내야지. 이 사람 옆에서 살다가는 언젠가 진짜로 죽겠다. 친정으로 가는 첫 버스에 올라탔다. 정류장에서 떨면서 기다리는 동안 아들이 물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외할머니 집. 거긴 따뜻해. 하지만 따뜻했던 건 거실의 연탄 불뿐이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버지는 얼굴을 찌푸렸다.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나는 엉엉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나 이혼할래요. 애들 데리고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아버지는 담배를 물고 한숨을 푹 쉬었다. 지연아, 너 지금 몇 살이냐? 32이에요. 애둘 딸린 32짜리가 뭐 믿고 이혼을 해. 내가 여기서 살면 누가 너랑 애들 먹여 살려. 내 동생들 눈치도 생각해야지. 어머니도 동생도 결국 같은 말을 했다. 남편이 아무리 못돼도 아버지 노릇은 해야지. 애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생각하겠니?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남자가 손 좀 올라가는 게 뭐 어때서. 그래도 집에 돈은 가져오잖아. 가정 다 있는 법이야. 참고 살아. 다 있는 법. 그 말에서 나는 더 이상 내 편을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결국 나는 애들을 데리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 앞에 서 있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을 열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나와 아이들을 훑어보며 한마디 했다. 그래도 올 때는 여기밖에 없지?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인 채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게 내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자 완전히 갇힌 인생의 시작이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남편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가는 것처럼 내 몸 곳곳에도 남편이 남긴 흔적이 쌓여갔다. 팔이 부러져 깁스를 했던 날 나는 계단에서 미끄러졌다고 말했다. 갈비뼈에 금이 갔을 때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꾸며댔다. 엄마는 왜 자꾸 다쳐? 아이들이 물을 때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덤벙대서 그래. 그래도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아들, 딸은 자라면서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을 줄였다. 그게 내 탓인 것 같기도 했다. 엄마, 아빠 또 저러네. 나 공부해야 돼. 학원 다녀올게. 아이들은 자꾸 밖으로 도망쳤고 나는 자꾸 안으로 숨었다.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까다로워졌다.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친구네 집 가보니까
며느리가 한약을 지어 갖다 주더구만. 자식들이 부모한테 하는 거지. 며느리가 왜 한약을.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뺨을 맞았다.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날 이 꼴로 만들었으니까.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집을 떠나자 집안은 더 조용해졌지만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다만 그 폭력의 모양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다. 손찌검 대신 말로 찔렀다. 너 같은 계집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하진 않았을 거야. 내가 살림을 못해서 내가 이렇게 늙어서도 허덕이는 거야.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말에 일일이 상처받는 것도 지쳐버렸다. 그저 자동적으로 밥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쓰레기를 버리고 또 하루를 넘겼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다.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시장에서 콩나물을 고르고 있었다. 보호자분이세요? 남편분이 길에서 쓰러져서 응급실로 오셔야겠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다.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은 했지만 오른쪽 편마비가 심하고 언어 기능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집중적인 재활이 필요해요. 가족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나는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끝났구나. 처음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다. 이 사람은 이제 나를 때릴 수 없다. 그 생각이 떠오른 자신이 너무 악마 같아서 나는 바로 이어서 죄책감을 느꼈다.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저렇게 누워있는 걸 보니 마음이 안 좋네. 그날 밤 아이들에게 연락했다. 아빠가 쓰러졌어. 아들은 한참 침묵하다가 힘없이 말했다.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 아빠 그렇게 됐다고 해서 눈물이 안 나. 딸도 비슷했다. 아빠가 우리한테 좋은 기억이 없잖아, 엄마. 그래도 엄마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서 연락은 받았는데 미안해. 이번 주에는 못 갈 것 같아.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나는 대답 대신 웃음 비슷한 걸 흘렸다. 그래, 알았어. 바쁘면 안 와도 돼. 전화를 끊고 나니 병실에는 나와 남편 둘뿐이었다. 침대에 누워 숨만 쉬는 남자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가 남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부터는 평생 자기 몸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겠지. 그게 너무 이상한 위안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제 내 차례다. 남편은 재활병원에 입원했고 나는 거의 매일 병실을 들락거렸다. 간호사가 물었다. 따님도 계시다면서요? 사위분이랑 같이 번갈아 가면 좋을 텐데.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애들은 아직 아버지를 용서할 준비가 안 됐나 봐요. 그래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오시는 배우자분이 계시니 다행이에요. 간호사의 칭찬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런 말 뒤에 당신은 좋은 아내라는 도장이 자동으로 찍히는 것 같았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 나는 평생 그 이름 뒤에 숨었고 그 이름에 짓눌려 살았다. 병원 복도 끝에는 사회복지사의 상담실이 있었다. 어느 날 거기 붙어 있는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노년기 이혼 및 가정폭력 상담 무료 상담 진행 중. 나는 그 종이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마치 누가 내 이름을 부른 것 같았다. 상담실에 들어가자 중년의 상담사가 따뜻하게 웃으며 물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짧게 대답했다.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하나요? 상담사는 아무 말 없이 내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더 말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40년 동안 한 번도 끝까지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맞았던 날들, 모욕당했던 말들, 도망쳤다 돌아왔던 밤, 아이들 앞에서 숨겼던 멍들. 말을 할수록 그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해졌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이제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됐어요. 저를 때릴 힘도 소리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제 와서야 제가 복수하고 싶어졌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해요. 어르신은 평생 참으면서 버텨왔잖아요. 그 버틴 시간들이 억울해서라도 한 번쯤 본인 편을 들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혼하고 복수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내가 물었을 때 상담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달라지죠. 적어도 어르신 인생의 마지막 장에 적힐 문장은 달라집니다. 끝까지 참고 살았다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나를 위해 한번 싸워봤다로요. 그 말이 마음속에서 오래 맴돌았다. 마지막 페이지. 내 인생 마지막 페이지에 나는 뭘 적고 싶은 걸까?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씩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달력 뒤쪽에, 노트 귀퉁이에, 영수증 반대편에. 1987년 5월 3일 첫째 앞에서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1994년 11월 둘째가 자해 흉내를 냈다. 엄마처럼 맞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다. 2002년 남편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도박빚을 갚았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다. 마치 내가 그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적으면 적을수록 내 인생이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아주 조금씩 자라났다. 구청의 무료 법률 상담도 찾아갔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의 폭력에 대해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긴 했지만 의료 기록이나 주변 진술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남편분 상태가 이러니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에서도 어르신이 불리하게만 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 사람은 지금 누워만 있잖아요. 다들 그러겠죠. 그래도 어떻게 아픈 사람을 버리냐고. 내 말에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문을 열었다. 어르신, 폭력이 계속된 40년과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몇 년 중에 어느 쪽이 더 길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다. 40년. 나는 40년을 맞아가며 버텼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남편이 쓰러진 그해 가을, 나는 평생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원고 아내 피고 남편. 남편의 이름이 피고로 적힌 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트였다. 그래, 언제나 나만 잘못한 줄 알았는데 이제야 세상 어디 한 곳에라도 이 사람이 잘못한 기록이 남는구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라고 생각했다. 소장을 제출하고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보호자분, 남편분이 오늘은 유난히 어머님을 찾으시네요. 말은 잘 안 나오시는데 계속 같은 소리를 하세요. 와라, 와라 하시는데 혹시라도 오셔서 한번 얼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소장도 제출했는데 지금 가야 하나?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그래도 4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날 얼굴 한 번 안 보고 지나가면 후회할 것 같았다.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은 반쯤 열린 눈으로 천장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지연. 혀가 굳어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나는 그게 내 이름이라는 걸 알았다. 왔어. 밥은 먹었어? 나는 자동으로 물었다.
그는 손을 떨며 허공을 더듬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그 대신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봉투 하나에 눈이 갔다. 이게 뭐야? 간호사가 말했다. 아, 그건 남편분이 쓰신 것 같아요. 손이 불편하셔서 글씨가 많이 흔들렸긴 한데 지연에게라고 적혀 있어서요. 나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지연에게. 손이 떨렸다. 40년 동안 그는 내 이름을 그렇게 정식으로 불러본 적이 없었다. 읽어볼게요. 나는 남편을 앞에 두고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한 장짜리 편지가 들어 있었다. 지연아, 글씨가 엉망이라 미안하다. 의사가 그러더라. 말은 잘 안 돌아와도 손으로 쓰는 건 연습하면 조금 된다고. 너한테는 꼭 한 번은 글로라도 사과하고 싶었다. 내가 젊었을 때 한 짓들 다 기억난다. 사실 안 나는 척하고 살았지. 안 난다고 믿으면 덜 미안할 줄 알았다. 근데 병원에 혼자 누워 있으니까 자꾸 내 울던 얼굴만 떠오르더라. 애들 앞에서 내 머리채 잡았던 날. 내가 애들 데리고 집 나갔던 날. 그날 사실 나는 무서웠다. 내가 정말 안 돌아올까봐. 그래서 더 큰 소리 쳤어. 그래도 올 때는 여기밖에 없다고. 그 말이 내 인생에서 제일 비겁한 말이었다. 미안하다. 진짜로 아주 많이 미안하다. 그래도 고맙다. 나 같은 인간 옆에서 그래도 버텨줘서, 애들 키워줘서.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만약 내가 나를 떠나겠다고 해도 이번에는 잡지 않겠다. 내 마지막이 나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늦은 사과다. 아마 이 편지는 내가 읽을 때쯤이면 법원에서 무슨 종이가 왔다는 얘기도 들었겠지. 난 안다. 내가 이제 나한테서 도망치려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구하려는 거라는 걸. 그래서 괜찮다. 정말이다.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은 내게 뭐라 하겠지. 아픈 남편 버렸다는 둥, 끝까지 곁을 지키지 않았다는 둥. 그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라. 너는 이미 40년을 곁에서 지켰다. 그걸로 충분하고도 남는다. 내 남편 아니한 때 내 남편이었던 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손이 힘이 빠져 종이가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지난 세월에 다 써버린 것 같았다. 남편은 내 표정을 살피듯 힘겹게 웃으려 했다. 입만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그게 무슨 표정인지 나는 알 수 있었다. 고마워. 그 한마디만 남기고 남편은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침대 곁에 오래 서 있지 않았다. 단 한 번 아주 짧게만 그의 이마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곧 병실을 나섰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다. 의사는 편안하게 가셨다고 말했다. 장례식장에는 몇 명의 친척과 아이들이 왔다. 아들은 관 앞에서 멍한 얼굴로 서 있다가 내게 물었다. 엄마, 이혼 소송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조용히 웃었다. 법원에서 전화 왔더라. 피고 사망으로 소송은 종결됐다고. 딸이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그럼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응. 그래도 됐어. 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도 되지 않았다. 나는 남편에게 끝내 법정에서 죄를 묻지 못했다. 어느 판결문에도 그 사람의 폭력은 기록되지 않았다. 내가 40년 동안 겪은 일들은 결국 한 장짜리 진술서와 찢어진 듯한 편지 한 장으로만 남게 됐다. 그게 내가 꿈꾸던 복수의 모양은 아니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아들이 내게 물었다. 엄마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었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있었지. 근데 안 했어. 왜? 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이제 와서 뭐라고 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욕해봤자나만 더 초라해질 것 같더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다. 괜찮았다. 이해 못해도 되는 나이가 있다. 장례가 끝난 뒤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남편 없는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나는 원래 있던 자리에 놓인 재떨이를 하나씩 치웠다. 벽에 난 자국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손으로 쓸어봤다. 여기에 한 번 세게 맞았었지. 저기 모서리에 머리가 찍혀서 피가 났었고, 이 집 구석구석이 내 상처의 지도 같았다. 그 지도를 지우고 싶었지만 동시에 기억하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이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편지 마지막 줄에 적힌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내 마지막이 나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미 충분히 더러워졌는데 뭘 이제 와서. 하지만 곧 말끝이 흐려졌다. 그래도 저 말 한마디라도 남기고 간 개그 사람 나름의 마지막 몸부림이었겠지. 복수는 끝났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때릴 수 없고 욕할 수 없고 이 집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에 굽은 콧등, 눈가에 미세한 흉터, 오래전 부러졌던 팔이 비 오는 날마다 욱신거리는 것까지. 그리고 내 마음 어딘가에는 이런 문장이 조용히 떠 있다. 나는 왜 조금 더 일찍 나를 구하지 못했을까? 사람들이 묻는다. 어머님, 그래도 마지막에는 편안히 보내드렸으니 마음 좀 놓이시죠?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렇죠. 뭐 그래도 갈 사람은 갔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마음속 대답은 다르다. 아니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위해 살 수 있는데 그걸 깨닫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복수였다. 그 사람 이름이 적힌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조금 더 크게 적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남은 몇 년이라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로 살아보는 것. 슬프게도 그 결심마저도 조금 늦어버린 나이에야 가능해졌다는 것.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에게 인사를 한다. 지연아, 오늘은 누구 아내 말고 그냥 너로 살아보자. 그리고 속으로만 아주 조용히 덧붙인다. 그래도 수고했어. 40년 동안 정말 수고했어. 우리네 세상살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